그날 난 단순히 재미삼아 점집 문을 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내 과거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여자를 선택하면 당신은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2018년 늦가을이었어요. 서울 종로 뒷골목,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점집. 정화당이라는 세 글자가 비에 젖어번져 보였죠. 나는 그곳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지 말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옆에서 내 팔을 꼭 잡고 있던 다연이 날 끌었습니다. 오빠, 뭐가 무서워서 그래? 그냥 재미로 보는 거잖아. 26살 다연. 그녀의 웃는 얼굴이 유독 빛나 보였어요. 나보다 13살이나 어렸죠. 그 나이 차이가 때론 부담스러웠지만 그녀와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매캐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좁은 방 안에는 촛불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춤추는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정화 선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깊고 어두운 우물 같았죠.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39살이고요. 이쪽은 다연입니다. 그녀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정화 선생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선생은 내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죠. 그녀는 내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놓았습니다. 민호 씨,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났었네요. 아내와 두 아이. 그게 당신의 진짜 운명이었어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나에겐 가족이 있었죠. 아내 선영과 10살 아들 준서, 8살 딸 서연.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건 과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과는 이미 별거 중이고 조만간 이혼할 겁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요. 정화 선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맞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선영 씨와 당신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그녀가 당신의 재물운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다연의 손이 내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죠. 선생님, 그런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연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오빠의 미래나 봐주세요. 정화 선생의 시선이 다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가씨, 당신이 이 남자의 미래를 망칠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제가 왜 오빠를 망쳐요? 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사랑? 정화 선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집착이죠. 당신의 그 집착이 이 남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겁니다. 내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선생님, 너무 하시는군요. 다연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1년 전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죠. 중학교 국어교사였는데 더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월급.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원을 차렸죠. 하지만 경험도 없이 뛰어든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어요.
선영은 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교사직을 왜 버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매일 싸웠어요. 그녀는 내 꿈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때 다연을 만났습니다. 학원에 강사로 지원한 그녀는 날 다르게 봤어요. 선생님은 특별해요. 꿈이 있잖아요. 전 그런 선생님이 멋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화 선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이 버린 가정, 그게 당신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선영 씨는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죠. 수호신이라뇨. 나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간섭하던 사람이 수호신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선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당신은 1년 안에 모든 걸 잃을 겁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연이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나가요. 이런 사기꾼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화 선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서와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마지막으로 준서가 했던 말이었죠.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정화 선생이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 여자를 선택하면 당신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그녀의 집착은 점점 커질 거고 당신을 옥죄어 올 거예요. 결국엔 됐어요. 다연이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나랑 행복할 거예요. 그 따분한 아줌마보다 내가 1000배는 나아요. 그 순간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정화 선생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우리는 황급히 점집을 나왔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죠. 오빠, 그 할머니 말 믿지 마요. 다연이 내 품에 안겼어요. 난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마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낀 그 서늘함, 그게 내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화당을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겨울, 나는 다연과 함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죠. 오빠, 오늘도 안 들어올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예전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안, 오늘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도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학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죠. 투자금 3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민호 씨, 대출금 600만 원 언제 갚을 겁니까? 이번 달까지인 거 아시죠?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석 달째예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연이 서 있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거짓말했지? 그녀의 손에 내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다연아, 이건 투자자 미팅? 여기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가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가 날 속였어. 또 속였어. 순간 그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뺨이 화끈거렸어요. 다연아, 진정해.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오빠 믿고 다 바쳤는데, 부모님한테 의절당하면서까지 오빠 선택했는데. 맞아요. 다연도 많은 걸 잃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 관계를 극구 반대했어요. 유부남,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사귄다는 걸 용납하지 못했죠. 넌 미쳤니? 그 남자가 뭐가 좋아서? 다연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었죠. 하지만 다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는 몰라. 난 민호 오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그녀는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27살. 아직 어린 나이에 모든 걸 걸었죠. 나한테. 오빠, 선영이 그 여자랑 또 연락했지? 다연이 내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연락 안 했어. 거짓말. 그녀가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선영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제 통화 30분?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선영이 전화했어요. 아이들 얘기였죠. 민호 씨, 준서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서연이도 매일 울고. 한 번만 와줄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다연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돌아오래? 애들 핑계로 또 꼬셨어?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무서웠습니다. 다연아, 애들은 내 자식이야. 아빠가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자식? 그럼 난 뭐야? 그녀가 내 멱살을 잡았어요. 난 오빠한테 뭐냐고. 그 순간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민호 씨, 돈 갚아요. 당장 문 열어. 빚쟁이였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다연이 소리쳤어요. 꺼져. 돈 없어. 뭐? 인연이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너무 비참했죠. 한때 나는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이었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 오빠. 다연이 내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만 믿어. 우리 둘이면 이겨낼 수 있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내일 내 친구한테 돈 좀 빌릴게.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야. 다연아, 더는 안 돼. 내 친구들한테도 이미 많이 빌렸잖아. 괜찮아. 나중에 오빠가 성공하면 다 갚으면 되지. 성공? 그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화 선생의 말이 맞았을까? 당신은 1년 안에 모든 걸 잃을 겁니다. 벌써 많은 걸 잃었죠. 가족, 직업, 돈, 명예. 남은 건 다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조차도. 오빠 앉아? 다연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다연이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빠, 혹시 후회해? 뭐를? 날 선택한 거. 그 여자와 헤어진 거. 대답할 수 없었어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다연이 무너질 테고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테니까. 대답 안 하네. 다연이 돌아 누웠습니다. 알아.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고 있어. 애들도 보고 싶고. 다연아. 근데 오빠, 난 안 놔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죽어도 안 놔줄 거야. 오빠는 내 거니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정화 선생이 말했던 집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건 내 무너져가는 인생이 내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는 소리. 2020년 3월. 봄이 왔지만 내 삶에는 겨울만 계속됐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쿵쿵쿵. 문이 부서질 것 같았죠. 김민호, 나와.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사채업자 박 사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문 밖에서 여러 발소리가 들렸죠. 다연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소리쳤어요. 또 왔어?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옆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죠. 민호 씨, 2천만 원. 오늘까지예요. 박 사장님,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사흘? 벌써 2달째예요. 그가 내 가슴을 밀쳤습니다.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집에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계든 보석이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연이 뛰어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집? 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여기 월세도 3달 밀렸다던데? 이제 곧 쫓겨날 집이 무슨 우리 집? 순간 다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다연아, 그만. 내가 막았지만 늦었습니다. 다연이 박 사장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붉은 자국이 생겼죠. 인연이 미쳤나? 박 사장이 다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나, 놓으라고. 내가 달려들었지만 덩치들이 날 잡았어요. 민호 씨, 딱 하루 줄게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박 사장이 다연의 머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법?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우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나간 후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다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빠 때문이야. 다 오빠 때문이라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맞아요. 내 때문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받지 말아야 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민호 씨?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선영아. 준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왜?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예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아빠를 찾아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서, 내 아들.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오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오면 애가 더 혼란스러워해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또 그 여자야? 다연이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무서웠어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준서가 내 아들이 다쳤대. 그래서 가볼 거야? 다연아, 제발. 한 번만. 안 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오빠를 빼앗으려고. 미쳤어? 애가 병원에 있다는데. 내가 처음으로 다연에게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서웠어요. 오빠가 날 미쳤다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녀가 부엌으로 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다연아,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돌아섰을 때 손에는 부엌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빛 칼날이 번쩍였어요. 다연아, 가지마.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면 죽을 거야. 칼 내려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오빠는 내 거야. 다연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끝까지 내 거라고. 칼이 내려왔어요. 나는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칼끝이 스치고 지나갔죠.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어. 다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미쳤다고. 다 버렸는데 날 버리면 안 돼. 그녀가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이번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죠. 칼끝이 내 목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1cm만 더 가까웠다면 죽어도 같이 죽어. 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없인 못 살아. 근데 오빠를 다른 여자한테 뺏길 바엔. 그때였어요. 정화 선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당신을 삼킬 거예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내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파멸이었습니다. 다연아,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내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가 칼을 내렸습니다. 대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빠, 나만 봐. 나만 사랑해. 그 눈빛. 거기엔 사랑이 아닌 광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뭐해? 다연이 내 옆에 왔어요. 창문 닫아. 추워. 그녀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오빠, 내일 돈 구하러 갈 거야. 친구들한테 더 빌릴게. 그만해. 더는 싫어. 우리 끝까지 함께야.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 마치 죽음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이미 지옥에 있다는 걸,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걸. 정화 선생이 옳았어요.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다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녀가 없었어요. 옷도 가방도 모든 게 사라졌죠.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날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 먼저 떠날게. 손이 떨렸어요. 안도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가 남긴 건 쪽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 다연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내가 갚아야 했죠. 총 5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또 빚쟁이겠지 생각하며 받았는데 민호야.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너 지금 어떻게 사는 거니? 선영이한테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0이 넘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엄마, 저 집에 한번 와라.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어요. 형편없었죠?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훤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39이 아니라 59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정화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화당이요? 작년에 문 닫았는데요. 주변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정화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암이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느새 나는 예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과 살던 그 집, 아이들과 웃던 그 집,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았죠. 오후 4시쯤 교복을 입은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많이 컸더군요. 1년 사이에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요. 준서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예전 그대로. 그때 서연이가 뛰어나왔어요. 오빠, 나도 데려가. 너는 집에 있어. 엄마 도와드려. 싫어. 나도 갈래.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게 내 아이들이었는데, 저게 내 가족이었는데, 저기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이었어요. 민호 씨, 맞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선영아,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연했죠. 그냥 애들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요? 선영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 내가 선물했던 그 향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다연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 한 달 전에.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선영아, 나 사과하려고요? 이제 와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 씨가 떠난 후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서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빠가 돌아오는 꿈. 그런데 깨고 나면 없는 거예요. 미안해. 서연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떠났다고 친구들이 놀렸대요.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런데 민호 씨, 선영이 나를 봤어요. 전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잠시 길을 잃은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선영아. 근데 이제는 그 말도 못하겠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 선영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아, 그리고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생활비라도 쓰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받았어요. 고마워. 빚은 천천히 갚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면 돼요. 변호사? 이혼 서류 준비 중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벌써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니고.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거 물을 자격 있어요?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들은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글쎄요. 애들이 원한다면요. 선영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문. 한때는 내가 매일 열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열 수 없는 문이 되었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영이 아껴 모은 돈이겠죠. 그 돈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아니, 빈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죠? 다연이 친구인데요. 네, 다연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민호 씨를 찾아요.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전 못 갑니다. 네, 하지만 다연 씨와 저는 끝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내 인생 같았죠. 불타다가 재만 남은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도. 2024년 겨울, 모든 게 끝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3평 남짓한 방. 창문도 없는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죠. 새벽 2시,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화 선생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네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맞아요. 살아있죠. 겨우 살아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법니다.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갚고 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봤더니 아빠, 준서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목이 메었어요. 준서는 이제 16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죠. 아빠, 나 대학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어요.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떳떳해질 수 있을까? 아빠는 잘 지내? 응, 아빠는 잘 지내. 또 거짓말. 준서야, 엄마는 모르지? 응,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준서가 가끔 이렇게 몰래 전화를 해요. 1년에 서너 번 정도. 그게 내 유일한 위안이죠. 아빠, 나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헤헤,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날 닮았다고 하는 걸까? 준서야,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아빠도 건강 조심해. 그래. 아빠, 사랑해. 목이 막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옆방에 들릴까봐. 아침이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가야 해요. 가끔 손님들이 날 알아봅니다. 김 선생님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셨던.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요. 부끄러워서. 한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으니 점심시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투신 자살. 유서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적혀. 다연일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 생각이 났죠. 다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당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어요. 지금은 커피숍이 됐더군요. 젊은 연인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도 저랬었죠. 다연과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우리 나중에 같이 사업하자. 오빠가 사장, 나는 부사장.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그 꿈은 악몽이 됐죠. 집으로, 아니,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방 안에 놓인 소주병 하나. 오늘도 그것만이 내 친구입니다.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면 과거가 떠올라요. 선영과의 첫 만남. 대학교 도서관이었죠. 그녀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줬어요. 고마워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 씨,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거죠?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준서가 태어나던 날. 아빠 됐어요, 민호 씨. 선영이 울며 웃던 그 얼굴. 서연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 아빠, 아빠.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던 감촉. 다 잃었습니다. 내 손으로 다 버렸어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방이 감옥 같아요. 아니, 어쩌면 내 마음이 진짜 감옥인지도 모르죠. 과거라는 감옥, 후회라는 감옥. 그곳에서 나는 평생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선영과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선영아, 미안해. 빈 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해요. 또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를. 그래도 살아야겠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 선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민호 씨,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죠. 맞아요. 나는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대가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내 영혼이 우는 소리였을지도. 쓸쓸한 끝. 이게 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